일단 지금 가장 큰 화제는 저는 어쨌든 세제 개편. 이 세제 개편의 모습 어떻게 그냥 세무사로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느끼는 세제 개편은 세수가 좀 부족하구나. 네.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2년간 좀 많이 좀 세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좀 힘들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증세잖아요. 혹여나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맞습니다.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예전에는 뭐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왜 하냐, 가족 간에 뭔 돈을 주고받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이제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소명이란 게 엄청 빡빡해지면서 자녀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부모님한테 2억을 빌렸는데 2억 빌린 거 잘못된 것 같아. 조사해 주세요. 그래서 국세청에 이제 넘긴 거죠. 역시 현금이 오갈 때 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가족 간 현금이죠. 오갈 때 좀 일종의 증여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또 뭐 차용증 뭐 적요를 잘 남겨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계속 해주셨고 방금도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어요. 네. 3년 안에 폐업이 모든 업종, 모든 지역 포함해서 거의 절반이고요. 네. 7년 넘어가면 75%가 망하는 게 자영업 시장이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원래 이제 한 9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갑자기 100만으로 확 훌쩍 뛰어버렸죠. 오픈빨이에요. 오픈빨이. 절대 오픈빨에 속으면 안 된다. 근데 오픈빨 때 장사 잘 된다고 생각하셔서 흠뻑 빠지시는데 와 바로 망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1인 기업이 넘쳐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잘못 측정하니까 사실 연간 영원 버는 개인 사업자가 100만 명 이미 넘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업자가 거의 800만 명이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 초대 손님은 이장원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 쓰고 있고요. 부동산이나 뭐 코인 관련해 가지고 자산가분들에게 이제 세금뿐만 아니라 뭐 자산 관리 어떻게 하는지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아닙니다. 일단 지금 가장 큰 화제는 저는 어쨌든 세제 개편. 그냥 큰 틀에서 뭐 디테일한 질문 떠나서요. 그냥 큰 틀에서 이 세제 개편의 모습 어떻게 그냥 세무사로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세무조사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그냥 느끼는 세제 개편은 세수가 좀 부족하구나. 네,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수가 좀 부족하구나 해서 최근 2년간 좀 많이 좀 세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좀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가능 인력도 줄어드니까 세금을 장기적으로는 좀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방향.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권 자체도 확장 기조를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수도 더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개편들이 이제 오히려 세금을 좀 더 걷는 구조로 몇 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참 재밌게도 미국도 이제 OBBBA 입법 통과시키면서 감세 조치. 일본도 이제 여소야대인데 대에 해당되는 야가 공통적으로 한 5개 당이 공통적으로 감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감세 조치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증세잖아요. 약간 이런 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은 되게 조심스러워서. 예. 근데 기재부 보도자료에 사실 이번에 법인세 개정안 후 그거 올려놨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법인세 지금 줄이고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대외 무역 환경이 또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올린 데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계적인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국내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메인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말 그대로 매출이 좀 빠져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세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반영된 것 같은데 또 사실 역으로 또 그러면은 더 부담 느껴서 또 매출 안 올라오면 세수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보다 많이 안 거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또 있고 어떤 게 선행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장을 키우고 세금을 걷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주의라서 좀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혹여나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맞습니다.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당연히 뭐 증세해야지 그게 부의 재분배를 만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이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이념에 해당되는 이념 논리에 해당되고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개편이 되나. 그럼 그 개편되는 과정에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법인세율입니다. 법인세율이 24%에서 25%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업들에는 분명 영향을 주겠지만 또 일반 개인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 부분만 다시 이제 25%가 된다거나 뭐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가장 낮은 세수 구간부터 전부 다 1%씩 상향을 해가지고 네, 사실 법인을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생각보다 좀 부담스러운데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세운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도 법인세가 이제 1%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만 하면 또 부자만 또 비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프레임이 나올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올려서 이제 이 용어는 조세제도 복원이다. 네. 이제 세수 정상화다라고는 하셨는데 요게 이제 세수 증대 효과가 그럼 과연 클까? 사실 그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세율 인하보다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좀 확대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 사실 세수가 줄어든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율이 낮아서 이 세금이 덜 거친 것보다는 네, 그동안 좀 힘들지 않았나 그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세수가 사실 2년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3년 전에 세수가 한 번에 아주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310조 거치던 게 한 380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두 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320, 30조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5%씩 상장했으면 똑같은 사실 이 기울기는 맞는데 네. 그 한 번에 너무 올라간 게 다시 약간 좀 줄어든 거를 이제 세수 무조건 이제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되느냐? 뭐 물론 줄어든 건 맞지만 한 번에 큰 폭이 올라간 게 다시 좀 원상복귀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거기다가 이제 미국 관세가 사실 또 이제 법인세라고 영향 안 미칠 수가 없어서 대기업이 사실 어려워지면 세수는 생각보다 증가는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뭐 감면을 좀 조절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이거 적용을 하고 나서 다시 영향 미치는 거 따져 본 다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다시 원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이 우선은 이제 이렇게 죽쓰게 되면은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세금 관점보다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사실 저랑 이제 같이 쓰신 분이 노무사님이신데 네. 노동 관점 이슈가 사실 요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기업들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되는 느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세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노동법도 강화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어쩌면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가 이념 논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얼마 전에도 경제부총리님 이 채널에 출연하셔서 말씀 나눴지만 그때도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이념을 논하는 게 아니라 시점을 논하고 싶다. 이 정책이 맞는 거라고 가정하자. 예, 맞는 거라고 가정하고 어쨌든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정권이니까 어떤 정책을 가동하든 그건 다 맞는 거다. 노란봉투법도 맞는 거고 이 세법 개정도 맞는 거다. 맞다고 동의한 거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편인데 이게 지금 시점에 어울릴까를 고민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외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수출 장벽은 막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그런 소위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일들을 그렇죠. 만들면 그게 오히려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질문을 저도 던졌었어요. 네, 저도 사실은 대미 관계만 하더라도 약간 이중의 느낌을 받을 텐데 이미 네, 이제 3중, 4중이 생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솔루션 내려고 노력하겠지만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게 이제 실제 석유화학 업종이나 이런 몇몇 업종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엄청 내부적으로. 예, 전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도 관심이 많아요. 네. 이 대주주 기준을 이제 50억으로 할 거냐, 10억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게 50억에서 10억으로 개편될 경우 그러면 어떤 뭐 영향과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너무 막 거시적인 것보다 이건 약간 마이크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예전에 한 2018년, 19년도에는 진짜 10억 넘어가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네. 양도세 맡기는 분들, 오 이분 진짜 부자시네 네, 네,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때 네. 업무를 받았을 때는. 근데 이게 이제 금투세 사실 폐지되고 나서 다시 이제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시작하고 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다시 증권거래세 뭐 이런 거 생기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이제 10억 원으로 다시 개편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관점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10억은 좀 하나의 주식을 산다라는 건 아주 좀 높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다 느낌이었는데 네, 그 지금 상황에서 그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또 살짝 들더라고요. 이미 양적 완화도 엄청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 주택으로 비유를 하면 예전에는 10억 있으면 주택 투자가 뭐 엄청 났는데 요즘은 10억 갖고 될까? 막 이런 퀘스천이 있을 정도니까. 네, 근데 이 지금 코스피 5천 시대의 기조를 원래 하시기로 한 건데 네, 하면 내가 주택에 10억을 넣을 거를 주식 시장으로 좀 10억으로 옮기는 개념이라고 치면 네, 저게 큰 돈일까라는 생각이 또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네. 누구는 엄청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추산을 해보니까 50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자가 뭐 얼추 예탁 결정 기준으로 보니까 네, 1만 3천 명에서 4만 9천 명으로 뭐 4배 가까이 된다. 네, 그러면 우선은 이제 10억 정도가 이 정도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예, 이게 이제 당연하시겠지만 이제 연말 되면 그럼 4848을 또 하게 될 건데 네, 이게 그러면 배당 그것에 대해서 뭐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 받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 것이며 왜냐면 연말 배당이 대한민국 제일 많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그닥 그 시장이 혼선만 있지 않을까 연말에 매도 폭탄으로 결국 12월 달 장은 또 혼세 마감이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유의미할 것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5천 가려면은 사실 장기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이러게 되면은 또 똑같이 뭐 단타적인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매수자 이 주택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거 생각 안 하고 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을 끌어오겠다라는 것이 코스피 5천의 전략이잖아요. 맞습니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법 개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세법 개정이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저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경제부총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에어컨도 틀고 보일러도 트는 거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진짜. 에어컨만 틀어서 냉각시키든가 보일러만 틀어서 뜨겁게 만들든가 왜 둘 다 틀어가지고 어중간하게 만드느냐라고 여쭤봤었어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약간 주식하는 채널에 가면 거기서는 코인 얘기를 절대 안 하셨거든요. 가상자산 이야기를. 네, 약간 좀 우리는 군이 다르다. 어디 약간 뭐 속된 말로 줏대 없는 걸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요즘은 주식하는 채널에서 코인을 당연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젠 같이 봐야 되는 자산군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요즘 당연히 코인도 같이 하지. 네, 근데 주식 그러게 되면 이정세무사 할 것 같아? 이 돈 여기로 옮기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코인은 어차피 26년 말까지 세금이 없잖아. 네, 네, 근데 코인이 어차피 장도 좋고 뭐 그러면은 여기다 이동시키는 거지 뭐.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겠구나. 그러다 장이 더 좋으면 미국 주식을 확확 옮기는 게 예전과 달라졌으니까 자산군의 이동이 너무 좋다. 근데 부동산은 한번 묶이면은 이게 유동성 되는 게 아주 어려운데 그렇죠. 사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이나 코인은 유동성의 이동이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당연히 탄력적으로 활용할 것 같은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당연히 공감이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세무사님께 이 나의 두 번째 월급 만들기
라는 이 책의 저자로서 제가 계속 여쭙는 거예요. 결국 이제 두 번째 월급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소위 한마디로 재테크인데 그 중에 또 중요한 큰 틀이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식시장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이 세제 개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그 궁금증,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맞습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49.5%에서 35%로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게 결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나오고 나서 바로 그냥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네, 가장 간단한 건 그냥 계산해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당 소득을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1,000만 원 단위로 그냥 계산해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고 나서 놀랬던 게 세제 개편 전으로 계산을 하면 그냥 15.4%만 내면 끝납니다. 다른 네.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네, 그러면 1억이면 그냥 1,540만 원 내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개편이 되면 지금 2천만 원까지는 14%, 그 다음에 2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는 20%, 네, 그다음 3억 원 초과되면 35%로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 건데, 네, 배당 소득만 있으면요 오히려 세금을 더 냅니다. 그냥 계산을 해봤더니 2천만 원까지 14%인데 그 다음부터 20%가 되니까 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6.6%씩 더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타소득이 있어서 합산되면 계산이 바뀌겠지만 타소득이 없으면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제실에서 이제 얘기 나눈 게 둘 중에서 선택하게 하겠다. 근데 배당만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는 예전의 세금 구조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에 들어갈 자금이 자본시장에 좀 집중하겠다는 의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당근 정책인데 네, 제가 그럼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도 계산해봤습니다. 네.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2천만 원까지는 압도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세금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쭉 따져봤는데요, 9천만 원까지는 주택 임대소득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제 보유세를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다 그러면 좀 변수가 생기겠지만 임대소득이랑 배당소득만 딱 비교해 보면 뭐 굳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수치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차라리 많이 풀어주던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필요한 사람이 딱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우선은 배당을 조금이나 받는 사람들, 2천만 원 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자 이 정도면, 사실 이게 예전에는 배당 소득이 4천만 원까지 14%였거든요. 그러다 2천만 원으로 바뀐 건데, 네, 근데 우리나라가 배당 황제주라고 하는 뭐 오뚜기나 이런 식품주 위주들도 옳지 보니까 2.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10억을 넣으면 2,300만 원 받는 건데, 앞서 말했던 대주주 요건 10억이 넘어갈 테니까 분명 10억을 안 넣을 거고. 네. 그러면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받는 게 진짜 흔치 않겠구나. 그러면 그 기준이나 좀 더 넓혀주면 그나마 좀 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속세랑 사실 연관이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말하는 그 1세대나 2세대 재벌분들이 이제 좀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선대 회장님들이. 그러니까 고 이건희 회장님 때부터 상속세가 이제 엄청난 사회적 이슈였고,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내니까. 네, 거의 60%가 상속세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게 하자라는 게 약간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 그럼 주주들에게도 전부 다 이제 배당이 환원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35% 그러면은 조금 더 이득이네라고 정도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와 이것 때문에 배당을 할까라는 고민을 또 하시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이 될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개인 차원에서는 엄청 유의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제 개편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커멘트를 해야 될 또 대주제가 상속세거든요. 맞습니다. 뭐 워낙 또 잘 아시지만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는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상속세를 피하자. 특히 이제 우리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가 고령화가 전개됨에 따라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더더군다나
이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엄청 고령 많습니다. 인구분들이. 자, 그러면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뭐 약간 한국에서 벗어나자. 차라리 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가자. 뭐 혹은 뭐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부자분들이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에서 한국 주식으로 돈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부동산이든 한국 주식이든 다 돈이 해외로만 떠나면 이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게 이제 마이크로적인 거랑 이제 매크로적인 걸 둘 다 이거는 좀 워낙 전문성으로 하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은 개편에 대해서는 다 사실 지치시고 기대를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또 과거에도 엄청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네, 저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그 24년 12월 3일인데 계엄령이 이제 나왔었죠. 네, 근데 사실 그 전날까지 두 가지 세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되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소득세를 2년 유예를 하겠다 오케이가 됐었거든요. 네, 여와 야가.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만 남았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세제 개편하는 매년 딱 그 개편이 되면 1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네, 제 고객분들 중에는 미리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와병 중이신데 한 3개월 정도 남으셨대요. 네, 10월 달에 그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내년이니까 개편되면 이분은 공제 적용을 많이 받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진짜 긍정적이다. 여당, 야당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더니 그 계엄령 터지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나라가 네.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25년 3월에 이제 유산 취득세 기획재정부에서 개편안을 올렸는데 그것도 지금 언급이 사실 한 마디도 없고. 네.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공제는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그 2014년도에는 상속세랑 증여세가 합쳐서 한 3조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한 15조에서 20조 사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이제는 정책 세금이 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국가 입장에선 이건 이제 놓치기 좀 애매한 세금인데 괜찮은데 세수가 예, 거기다가 그 15조 20조 중에 한 분이 막 5조니까 한 분이 5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은 그러면 좀 놔둘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세수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 그러면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움직임의 문의는 진짜 많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부동산 차라리 뭐 엑시트하고 해외로 갈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는 건데 아까 말씀 주셨던 코스피 5천에도 약간 이게 적용이 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전출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한국에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상장이거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아직 얘를 팔지도 않았지만 너가 외국으로 간다? 그러면 27.5%를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나는 이제 팔지도 않았 실현도 안 했는데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 거기에 해외 주식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그 상황 가지고 또 말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내가 미국 주식 샀는데 내가 미국으로 가면 이게 해외 전출세가 맞아? 막 이런 말도 이미 있고. 네. 그러니까 막 국가 이동의 자유를 막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이미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진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교수님도 많은 데서 강연을 하시겠지만 그런 강의 있지 않습니까? 뭐 중소기업 협회 뭐 CEO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강의 가면 나이가 다 지긋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60대 이상의 그 오너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분들 이제 강의를 끝나면은 다 하시는 말씀이 다 필요 없고 나 이거 어떡하냐고. 회사는 엄청 커졌는데 네. 그러니까 유동성은 바로 없는데 비상장 주식은 막 몇천억 조단인데 세금을 낼려 치니 알아봤더니 뭐 몇천억? 아니 난 돈 없어. 돈은 없고 주식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죠. 계속 R&D 투자하시니까 이게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와 이거 황당하네. 어떡하지? 근데 가압상속공제는 사실 맥스가 600억밖에 안 되니까 이게 맞아? 이런 고민들 엄청 많으셔서 오히려 요즘은 법인이 이제 계약자인 기점으로 막 기업 차원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거액의 종신보험.
이런 얘기까지 오갈 정도거든요. 아, 이게 상속세는 사실은 유동성을 바로 큰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기반의 상속이나 아니면 기업의 비상장 주식 기반의 상속이 펼쳐지면 와, 세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상속세 개편을 진짜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뭐 향후에 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하는 좋은 조언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충분히 그 조언이 잘 반영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세무사님과 함께하면서 이 책을 바탕으로 나의 두 번째 월급 만들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절대 세무조사 경험하지 말자 하면서 어떻게 우리 세무조사 안 받도록 할지 여러 고민들도 여기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일독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무사님하고 좀 이야기 막 나누면서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냥 우리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어떤 상식, 세무 상식 이런 거 꼭 강조해 주실 만한 거 여쭤볼게요. 첫 번째,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할 때 세금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이들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금전 거래를 가족 간에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이게 이미 고도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왜 하냐, 가족 간에 뭔 돈을 주고받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조사를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이제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소명이란 게 엄청 빡빡해지면서, 이것도 사실 있었던 제도를 잠깐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건데 이 강도가 엄청 세져서 저는 첫 번째로 가족 간의 계좌 이체하면 어떤 연유인지 무조건 우리 통장 메모를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좌 메모를 꼭 써라. 웬만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건지 아니면 증여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꼭 하셔야 되는데, 네, 강도가 어느 정도로 세졌냐면, 제가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세무조사 케이스를 분석을 해서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부분 이제 뭐 국토부나 기재부나 뭐 서울시나 국세청이나 보도 자료가 텀이 대부분 2, 3개월에 한 번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뭐 300건에서 한 500건 정도 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사 몇 가지 이렇게 사례를 좀 알려주는 시기인데,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기존 패턴과 좀 다르게 아주 많은 건수인 3,662건, 이게 좀 많아요, 진짜로. 맞네요. 예. 이걸 국세청이 통보를 했는데, 예. 제가 놀란 게 웬만하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한 15억, 20억짜리 정도 주택 거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소명하라,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올려줬는데, 그 이번 서울시 거에는 자녀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부모님한테 2억을 빌렸는데 2억 빌린 거 잘못된 것 같아, 조사해 주세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제 넘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까지 요즘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사를 경험하고 있는 걸 다 말씀드리면 진짜 황당한 경우가 좀 많은데, 예. 말 그대로 빈도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 정도 가지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데, 근데 이것이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꼼꼼하게 챙기셔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그 가족 간의 계좌 이체하고 하시는 일들이 뭐 빈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해서 여러분 혹여나 뭐 이런 부분 유의하실 사항들 좀 강조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10년간 배우자는 6억,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이제 5천만 원, 물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 팔로우업 하셨을 텐데, 이 소위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은 사실 이것도 개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2014년 이후로 개편이 없어서 아이고. 물가 상승이 많이 올랐는데 예, 그 당시에도 자녀에게 주는 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10년간 물가 이동이 너무 이제 상승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공제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자녀가 이제 막상 성인이 되거나
손주가 성인이 되면 이게 감당을 못하는 이미 점점 수준이 돼 버리니까 네. 저도 이제 사실 아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 바로 해줬거든요. 아는데 실천을 1년에 했는데 2천만 원씩. 10년에 10년에 네. 10년에. 그러니까 너무 가액이 적어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웬만한 부모님들은 이제 속된 말로 기저귀 값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사실상 조부모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60대 이상이 대한민국 자산의 44% 이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통계 자체도 몇 년 전 통계인데, 근데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제 고객은 50대도 없어요. 다 최대 60대 이상이시고. 네. 근데 그분들은 막 재산은 엄청 많은데 자녀는 월급 뭐 예를 들어서 연봉 4천인데 주택 없고 네. 뭐 이런 상황이 태반인데 네. 그럼 자녀들은 손주 키우기 어려울 거고 결국은 이제 조부모가 주는 게 스타트 지점에서는 좀 맞아요. 그리고 그 손자녀들도 제가 말한 건 지금 나이가 젊다란 가정이지만 이미 손자녀들이 막 성년인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미리 주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산 가치를 빨리 줘서 자산 가치 증가를 시켜야지.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아니면 코인을 투자를 하든 아니면 자녀가 그걸 받아서 손자녀가 그걸 받아서 사업을 할 때도 많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차라리 내가 1인 기업, 1인 사업을 해보겠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연계를 해라. 그 다음에 좀 책에도 제가 쓰기는 했는데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약간 교회에 대형 베이커리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게 뭐냐면 창업 자금 증여 공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녀에게 돈을 주면 이거는 공제 액수가 기본 5억 원입니다. 네. 5억 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율 구간도 아주 낮습니다. 10%밖에 안 받기 때문에 큰 거액을 주고 야 너가 이거 하고 사업해. 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증여세 아주 낮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사업하겠다고 10억 줬는데 10억에 대한 증여세 하면 2억 4천 나오거든요. 7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근데 그러게 주면은 이제 세금 얼마 안 내고 10억까지 한 5천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걸로 사업을 온전히 영위해봐라. 근데 베이커리 카페는 커피숍은 사실 안 돼요. 창업 자금 증여 공제에 대한 사업 종목이 안 되는데 네. 베이커리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베이커리가 주고 커피가 부과되면 그러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러게 이제 사업에 대해서 자산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그 다음 자손으로 넘어가는 게 증여의 기본적인 컨셉이다.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 독자들 중에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서울 인근에 있는 이제 베이커리 카페 같은데 놀러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일종의 취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종종 봬요. 네, 그럼 그러실 이제 것 같아요. 딱 티 납니다. 아 그렇구나라는 이게 티가 좀 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좀 절세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주신 그 팁이 어떤 분들께는 또 꿀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자산가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하는 이 아이 입장에서 그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여유 자금도 없고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지?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그 아이 입장에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전세금을 내기 어려운 이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신랑 신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좀 도움을 받는다. 이게 문제가 될지 해당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전세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결혼 평균 자금이 3억 원에서 3억 3억 3천 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편됐었던 게 그나마 이제 도움 드리는 게 혼인 및 출산 공제 1억 원이 추가된 건데 이제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혼인 신고일 전 2년 후 2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혼인 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미리 받아도 혼인 신고만 2년 이내에 하면 오케이 봐줄게. 그다음에 자녀가 손주를 낳으면 그러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입양도 되는데 네. 그러기 2년 이내에 주면은 1억 원까지 더 주겠다. 그래서 신랑 1억 원, 신부 1억 원.
거기다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5천만 원. 딱 결혼 평균 자금 3억 원까지 이제 마련이 되는데 네. 근데 사실상 조금 더 고액의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이제 보증금을 낸다 그러면 그건 좀 실질적으로 조사가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조사가 가장 많은 게 신혼부부예요. 왜냐하면 신혼부부가 그 막상 자금의 여력이 부족하니까 네. 예전에야 뭐 전세 자금 한 2억 줘도 돼 뭐 했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다 체킹이 돼 버리니까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전보다 기준이 많이 낮아졌어요. 막 8억 원에 대해서도 아파트 매수하는데 부친에게 2억 원 빌렸다고 막 조사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네. 그런 부분들 염려해서 아니 뭐 1억 원 정도 더 받아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이제 너무 가볍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차용증을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그래서 차용증을 꼭 잘 쓰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려요. 차용증 꼭 쓸 것 이 부분 또 강조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스스로 메모하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 주목하시고요. 사실 지금 이번에 내주신 나의 두 번째 월급 만들기라는 이 책의 7번째 장이 굉장히 강한 어투로 절대 경험하지 말자 세무조사예요. 정말 세무조사 당하는 주변 인물들을 보면 정말 탈탈 털리고 그게 하루가 아니라 그냥 몇 개월을 네, 맞습니다. 그 국세청에서 나와서 상주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쉽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 내용인데요. 주택 잘못 사면 바로 걸린다. 이 내용에 해당되는 커멘트를 일부 주셨어요. 네, 그 부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뭐 현금 증여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 게 차용증 꼭 써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현금이 오갈 때 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가족 간 현금이죠. 이 오갈 때 좀 일종의 증여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차용증 뭐 적용을 잘 남겨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계속 해주셨고 방금도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더 들어가겠습니다. 차용증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 차용증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명시해야 되는지 이 분야의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그 차용증에 써 넣어야 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구글링만 해도 사실 차용증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네. 검색도 안 해보신 분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예. 네, 정말 단순하지만 차용증 작성법은 이미 아주 많이 나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보셔도 큰 도움이 되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빌려주는 사람, 그다음에 빌린 사람, 그다음에 인적 사항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액과 그다음에 이자율. 근데 좀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 이자를 변제를 할 때 이자율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이 이제 4.6%입니다. 4.6%. 그러면 그 4.6% 실제 지급한 이자와 4.6%의 차이가 연에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것도 증여라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너무 너무 저리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걸 보는 가장 핵심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잘못된 약간 유튜브라고 보는 때도 있는데 네. 4.6%에 딱 1,000만 원이 나오게끔 하려면 원금이 2억 1,70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 생각하시냐면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겠네. 왜냐면 1,000만 원 안 넘어가니까. 네, 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그 2억 원 원금 자체를 증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당연히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합리적 경제인이면 이거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솔직히 말하면 이자가 붙을 그렇죠. 텐데 이거를 무상으로 포기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서울시 사례에서 8억 원 아파트 매수하는데 부친에게 2억 원 빌린 건데 이거 진짜 빌린 건 맞아?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그냥 잘못된 걸 보시고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된다라는 걸 보시고 2억 원 차용증에 그냥 무이자로 빌리셨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액이라도 이제 그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메모에 이제 통장에 이제 2억 빌릴 때 당연히 뭐 부모님에게 빌림 진짜 우리만 알아볼 수 있어도 되니까 간단하게라도 쓰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자의 지급을 매월 단위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자를 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 때 일시불로 준다. 네. 예, 아니면 뭐 반기마다 준다. 뭐 이렇게 해놓으시고 안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너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예, 진짜로.
그리고 왜 매월로 해야 되냐면 조사가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번 변제하기로 한다 했는데 그동안 이자 지급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사이에 세무조사가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러네. 예.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매월로 하세요, 그냥. 그렇군요. 아니 내역을 만들어 놔야 그러니까 그 조사관님도 무조건 선생님에게 추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업무 자체가 많이 하달되고 있다. 많이 하달되고 있고 요즘 이런 것 막 살펴보는 것 AI로도 살펴보는데 네. 선생님이 뭐라도 소명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억울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연으로 내라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매 월 단위로 하면 몇 번이라도 이자 내역이 있으니 소명할 때 용이할 거다. 그 조사관님도 그런 내역만 있으면 오케이 할 거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제발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용증은 진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 네. 그것보다는 실제 거래 내역이 무조건 차용증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하기로 했는데 막 몇 달 주다가 멈추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권해드리는 게 내용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월 이자를 지급을 하셨는데 한 2년 있다 세무조사가 나오신 거예요. 세무조사 잘 소명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안 줘도 되겠다. 어. 이제 한 번 끝났으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하, 또 나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넘어가냐면 채무 사후 관리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산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돈을 2억 원을 빌려줬다라는 게 있어서 매년 한 번씩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조사 끝났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년 나올 거다. 매년 보는데 네. 이상하지 않으면 전화를 안 할 뿐이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국세청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이런 네. 문서를 보내는데 네. 그 문서를 안 받는 것뿐이지 선생님의 그 내역을 보고 있다. 아하. 이런 것들을 유념해라. 그럼 언제까지 봐요? 선생님이 그 부동산을 팔고 그 원금을 갚을 때까지 본다. 왜냐면 이게 국정감사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는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제발 뭐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몇 년 이후에 갑자기 또 초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좀 유념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초대장 받지 않도록.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을 2개 정도 좀 더 네.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차용증을 안 쓰고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사후에 세무조사가 있은 후나 아니면 어쨌든 그 세무조사가 있기 직전에라도 차용증을 나중에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계좌이체 내역만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적 거래니까 네. 그거는 그것에 맞춰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렸었던 거고 네. 왜냐하면 친구들 사이에도 사실은 이 차용증을 다 쓰지 않을 때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너무 급하다 그러면 장원아 뭐 한 3천만 원만 빌려줘 하면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자만 제대로 줘 그러게만 매칭이 된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문자 좀 남기 농담입니다. 차용의 결국 성질만 좀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는 이제 세무조사에서 차용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결국은 계좌네요. 결국은. 네. 왜냐하면 차용증은 그랬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그 차용증이 아니라 그냥 증여다. 가족 간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오히려 가족 간. 반대로 가족 간에 무조건 이자를 줬다. 그러면 이건 더 명확하네. 반대적으로 더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월 어떤 상응하는 이자를 주면 뭐 의심을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차용증 자체를 뭐 2년 동안 빌리는데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납입한다라고 차용증을 아예 처음부터 써버리고 네네. 그리고 이자 지급이 없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조사가 나왔을 네네. 경우 차용증 봐라. 차용증에서 이렇게 명시했다. 그래서 이자 지급이 없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조사관이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 힘들어요. 아까 말씀. 힘듭니까? 네. 왜냐하면은 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더라고요. 차용증의 그 기명된 약속 자체가 네, 이것은 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네. 가끔은 그래서 이렇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2년이 진짜 지났는데 네. 한 3년째 조사가 나왔는데 왜 이자 지급 안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가족 간의 거래가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흘러가 버리면 그 네. 차용을 다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그걸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중에 나오더라도 합리적으로 좀 보기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모든 이제 금융 거래는 대한민국 자체는 좀 연거래 아니냐. 아무리 늦어도 연 단위로는 뭔가를 끊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이체 내역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것을 좀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괜히 오해를 안 사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조사가 결국 나오면 스트레스는 내가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명을 안 믿어주면은 선생님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조사관님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좀 곤란하지 않냐. 다른 분들은 월마다 지급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보편타당하다. 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만약에 성립된 관점으로 봐버리면 아니, 쉽지 않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녀분의 경제적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조사 많이 하는 것 중에 왜냐하면 강남이나 이런 데는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최근에 47억의 아파트를 30대 자녀가 산 거예요. 17억은 은행에서 이제 대출로 빌린 거고 30억을 아버지에게 빌린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고액일 때는 또 그걸 따져 보셔야 돼요. 법정 이자가 4.6%니까 30억이 4.6%면 거의 월에 1,000만 원 이상을 과연 아들이 아빠에게 이자를 줄 수 있었느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느냐. 근데 그 자녀가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 자체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자만 갚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되는 거야. 예, 그것까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 주셨던 이런 종류의 세법이 다 하나같이 보편타당한 범주 내에서 생각될 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용증을 적용을 하시더라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증빙할 것인지 충분히 절대 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세무조사 절대 경험하지 않으시도록 그게 7장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세무조사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명시가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책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더 구체화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고민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25년 하반기 26년 가장 지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채널에서도 이 자영업 구조 조정에 대해서 자영업 폐업, 100만 폐업의 시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또 자영업자들의 고민들이 상당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이 세법적인 저 부분을 여쭙기 전에 그냥 한번 큰 체감하시는 흐름을 여쭤볼게요. 네. 워낙 또 이 업계에 계시니까 얼마나 많이 폐업하고 창업하는 것 같은지 체감하시는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사가 가장 마이크로적으로 자영업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결국 사업자 등록 때부터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고 네. 폐업까지도 결국 저희가 마지막 신고를 하는 거라 그냥 처음과 끝을 저희가 같이 하는 업종 자체가 세무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책 쓰면서 이제 통계청 연구를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3년 안에 폐업이 모든 업종, 모든 지역 포함해서 거의 절반이고요. 네. 7년 넘어가면 75%가 망하는 게 자영업 시장이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원래 이제 한 9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갑자기 100만으로 확 훌쩍 뛰어버렸죠. 그래서 와 진짜 쉽지 않겠구나.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사실 진짜 이제는 좀 느낌이 옵니다. 아 이분은 와 좀 오래 못 가 계시는데 뭐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고 네. 하나의 지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냥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요 정도는 꼭 하셔라. 기본적으로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장밋빛 미래나 막 많이 있으실 텐데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수치를 다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업을 했고 아 이분은 이런 강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점이 한 2개 정도가 있으면 확실히 명확하게 오래 가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일반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워서 취업난도 심각하니까 우선 힘들지만 이제 자영업을 선택하시는 건데 그렇죠.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망하면 더 힘들다라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7년 정도 되신 자영업자 버티는 분들은 진짜 인정을 하는 게 아까 통계서도 말씀드렸지만 75%가 망하는 거니까 네. 7년 정도 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두 업을 두 개를 거의 경계선까지 가시는데 사기를 한번 당할 뻔하거나 아, 네. 폐업 직전까지는 한번 갔다 오십니다. 네, 근데 가장 많이 또 폐업에 이제 문턱까지 가셨던 게 최근에 코로나 때. 네, 예, 제가 코로나 때 너무 많은 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하면 더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것을 빨리 바꾸긴 하세요. 생각보다 빨리 바꾸세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기본의 스탠스를 안 바꾸면 빨리 망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돼. 이대로 돈 벌었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정말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식당을 얘기로 들면 일반적인 요식업이 제일 많으시니까 브레이크 타임을 다 없애시더라고요. 네, 브레이크 타임 없애고 그 시간에도 조금 더 일을 하고 그리고 마감 시간에도 조금 더 일이 들어오면 퇴근을 미루는데 속된 말로 본인을 좀 더 갈아넣는 구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타임을 없애더라도요. 단골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골들한테 예전에 대표님 낮술 한 번씩 드시던데 그냥 2시 때 오셔도 돼요. 저희 4시까지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 사장님 브레이크 타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힘든데. 근데 또 그 시간에 또 근로자들은 그냥 재우거든요. 그냥 내가 혼자 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뭐 좀 이제 잘하시는 대표님들 보면 마감 시간에 본인이 무조건 카운터 잡으세요. 그래서 뭐 알바분들은 이제 빨리 보내고 왜냐면 내가 카운터 보겠다. 네, 왜냐면 알바분들은 또 퇴근에 마음이 앞서니까 막 이렇게 좀 손님들한테 불쾌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희들은 가고 내가 할게. 막 갖고 좀 더 있으시고. 그러게 10,000원, 20,000원 더 벌면은 이제 하루에 그것만 좀씩만 차여도 한 달에 한 분의 급여는 나온다. 그러니까 인건비 이제 부담도 한몫을 하기 때문에 본인 그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1인 자영업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무조건. 예. 왜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뭐 노무 이슈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들춰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책을 같이 썼던 노무사님이 당황한 게 네, 책을 다 썼는데 갑자기 노동법이 여기 안 나온 새로운 게 막 지금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이거 뭐야? 이렇게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5년 7월 기준에도 지금 자영업자 지금 엄청 폐업을 많이 해서 이제 19.7%로 20% 깨졌지 않습니까? 네. 20% 깨졌는데 나홀로 사장은 지금 15년 만에 최대치 네. 440만 명이 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으로 무조건 가는 체계가 이제 계속 될 건데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갈리는 구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속하고 이미지 관리이신 것 같아요. 네, 막 들쑥날쑥하는 거 절대 안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진짜 단골만 잡으세요. 단골만 잡아도 매출 자체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 시간이나 휴무일 이런 거 칼같이 지키시고 그렇구나. 별거 아니지만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고 또 욕심부려서 갑자기 아침 식사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차피 길게 못 간다 그러면 아니 장기간 레이스인 거 아시잖냐. 차라리 10시 오픈을 해라. 뭐 갑자기 7시 도와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몸 분명 무리 갈 거다. 네, 그리고 제가 거의 제 개인적 지표인데 가게 앞에서 사장님이나 종업원이 담배 태우면 1년 안에 망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예.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지표적인 게 해서 네, 거기서 이제 방금 내 고기 구워 줬던 분이 담배 태우고 있으면 저거는 먹기 싫은데 특히나 요즘 이제 흡연을 또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로 내 막 음식을 만들었나 막 이런 생각 들면 그런 거는 좀 민감해지니까 진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 예. 그리고 또 쭉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세 번째는 이제 막 다시 이제 어떤 걸 접으셨고 이제 잘 됐는데 사업체를 잘 넘기시고 다시 또 요식업을 하신 분인데 네, 딱 아세요. 오픈빨이에요, 대표님. 오픈빨이야. 절대 오픈빨에 속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되새기면서 무조건 시설 투자하고 계속 메뉴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픈빨 때 장사 잘 된다고 생각하셔서 흠뻑 빠지시는데 바로 망합니다, 진짜.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 근처에 식당이 생기면 2번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리 하나랑 식사 하나 시켜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날에는 B 코스로 해가지고 2개 한번 시켜보고 네, 요리가 맛있으면 여긴 저녁에 가야 되는 식당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저만의 뭔가를 잡는 건데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랑 같이 일한 세무사들도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딱 2번 갔는데 대표님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절대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빨은 딱 그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뭔가에 이제 개발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요식업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매출이 한 200억 되거든요.
그분이 요즘 그 쇼츠로 춤추면서 라면 만드세요. 와 대표님 이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아 요즘 이 정도 안 하면은 예, 대표가 몸 바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뭐 다른 직원분들 뭐 눈이나 깜짝하겠냐고. 난 돈 벌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그리고 이건 정말 이제 중요한데 사실 처음에 마케팅이라는 걸 사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당이면 지역 마케팅을 해야 되고 막 이제 마케팅의 범위도 엄청 많은데 저야 이제 그 마케팅에 대한 문의도 사실 많이 오는 편이고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근데 마케팅만 몰입하면 저는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만 몰입하면 반짝인 게 막상 뭐 엄청나게 막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막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쇼츠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고객 마케팅으로 넘어가느냐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전환율이다. 조회수가 100만인 거랑 실제 우리 식당 오는 거랑은 다르지 않냐. 이게 전국에서 볼 건데 과연 부산에 있는 사람이 송파까지 와서 먹을 것 같냐. 그거 고민해봐야 된다. 근데 거의 실질적으로 댓글 보면은 생각보다 별로 뭐 이런 말 나오면은 그게 더 박살난다 이미지가. 오히려. 네. 그렇네. 전환율은 그 부정적인 사실 댓글 하나만 보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가 별 5개여도 그 하나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극적인 영상은 단숨에 뭐 조회수는 얻을 수 있는데 실제 업종과 관련 없는 거 하면은 이게 맞을 것이냐 고민해봐라 진짜로.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도 뭐 진짜 심사숙고해서 좀 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해야 된다. 대표님이 공부해야지 그냥 업체만 맡기면 이거 업체는 잘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어느 순간 이게 매출이 얼마나 이게 이득이 되는지 꼭 따져봤으면 좋겠다. 진짜 왜냐면 큰 돈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자영업의 창업과 폐업을 거의 처음부터 같이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실전에서 많이 지켜보시고 실전 꿀팁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 주셔서 감동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일단 공감의 메시지, 공감의 답변 한 번 드리고 토론자로서 또 토론적 의견 한 가지 또 드린다면 한 가지는 저도 실제 이렇게 좀 편안한 그런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요리하시는 분이 나가서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담배를 안 피우거든요.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담배를 좀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전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봤거든요. 정말 혐오하는 사람인데 담배를 태우시고 들어오셨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그러면 충격이 엄청 크죠. 충격이죠. 충격이고 식사하는 내내 내 이걸 먹어야 되나 그리고 다시는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게 어쩌면 그동안에 이 가게에서 느꼈던 이미지 아무리 좋은 이미지가 쌓여 있어도 그 한 장면 때문에 다시는 안 오니까 말씀 주신 그 조언 식당 앞에서 담배 태우지 마셔라. 그리고 태우시는 분도 반드시 이제 손 씻고 위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적어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도 말씀 속에 하게 됐고 그뿐 아니라 담배뿐만 아니라 이제 위생적인 면모를 갖춰 주셔야 된다. 제가 갑자기 또 제 경험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제가 인도에 여행 갔을 때 벌써부터 느낌이 오는데요. 충격적인 장면을 한번 봤는데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호텔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주문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면서 우리 일행이 한번 주방에 가보라고 해서 주방에 제가 갔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 요리사가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뻘뻘 흘리면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 땀을 손으로 닦고 그리고 또 그게 이어서 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맞아요. 그냥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위생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이 경영을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소중한 꿀팁이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나 흡연 안 하시는 분들은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저 냄새를 내가 맡기 싫으니까 피해 가려고. 그렇죠. 흡연한 사람 그냥 막 이렇게 지나쳐도 되고 생각보다 무감각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래 맴도는 거지. 그분이 그 밖에서 다시 가게로 들어와 가지고 막 하는 것들이 맞아요. 다 계속 트래킹을 하게 되니까. 우리 흡연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일종의 피해 의식이 있어요. 일종의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흡연을 안 해봤지만 평생 주웠던 담배꽁초가 100개 이상일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죽게 죽고 되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더 유의하실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 토론자로서 드리고 싶은 의견이 뭐냐면 지금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소위 70년대생 50세를 전후해서 좀 빠르게 구조조정되고 있는 경향이 짙어요. 맞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는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또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고 그게 고용 쇼크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아까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전체 취업자가 한 2,700만인데 그 중에 대략 한 2,100만이 임금 근로자예요. 그 나머지를 소위 비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비임금 근로자에서 일부가 인력을 데리고 일하는 고용주 그리고 1인 창업하는 자영자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임금 근로자에서 비임금 근로자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 창업 다 폐업이에요. 네. 그래서 창업을 하신다면 폐업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주셨던 꿀팁이 세무사로서 세무사적인 꿀팁을 넘어서 경험을 가지고 또 말씀 주셔서 더 여러분들께 와닿지 않을까. 저도 맞습니다. 폐업을 안 하는 그런 창업이 됐으면 좋겠다.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런 데 있어서 준비된 창업을 하는데 오늘 주셨던 꿀팁이 좀 도움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굉장히 큰 특이점이 저는 이런 책은 처음 봤는데 세무사와 노무사가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특히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세무사적인 그런 준비도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워낙 지금의 노동법의 강화가 야기되고 있어서 방금도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까지 네, 지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세무사님이시지만 공저자로서 이 노동법을 마주한 이 자영업자에게 좀 이런 마인드나 혹은 이런 주의사항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노동 사용자로서의 역할인 거죠. 네. 이것은 네. 저한테도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랑 이제 같이 일하신 노무사님인데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진짜 큰 도움을 받거든요. 네. 첫 번째로 세금은 당장 내니까 그나마 공부를 좀 하시는데 노동법은 터지기 전까지는 또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동법이 더 무서워요, 진짜로. 네. 노동법 바로 형법이거든요. 네. 헌법적 제재이기 때문에 이게 벌금하고 징역이 나오니까 이건 진짜 강도가 다릅니다. 네. 네, 세무조사는 그래도 여차저차 해서 이제 세금을 다시 내겠습니다 하는 건데 이 노동법은 바로 이제 벌금이 나와 형법적 제재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근로감독관이나 거기 고용노동부를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써야 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봐요. 노동법은 감정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상속세랑 닮아 있다고 보는데 네. 결국은 막 더 줘 덜 줘보다는 좀 지나면은 감정이 그때 그 깐깐한 사장 그것도 안 해줬어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감정이 좀 상하면 내가 돈을 더 쓰더라도 널 더 괴롭히겠다 관점으로 가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두 분 다 피곤해지시는 거예요. 그러시죠. 네, 근로자랑 노동자 둘 다 이게 사업주랑 둘 다 피곤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무조건 노동법은 미리미리 잘 딱딱 맞춰서 근로계약서 당일은 무조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여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딱딱 주셔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얼마 정도를 벌어야 선생님들이 이득이 남을지 사업주가 이득이 남을지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월 300만 원, 연 3,600만 원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얼마 정도 내야 될 것 같냐 하니까 감이 없으세요. 3,600만 원이면 3,600만 원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계산을 해보면 한 1.3배 써야 돼요. 그러니까 3,600만 원의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미니멈이 4,600에서 4,700 정도 쓰더라고요. 뭐 1년 지났을 때 퇴직금, 4대 보험, 연차 수당 다 주면은 예. 그러니까 보통의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근데 그 근로자를 통해서 당신의 수익을 얼마까지 창출할 수 있냐. 그게 아니면 결국은 동상이몽해서 서로 싸우게 된다. 네. 그럴 거면 차라리 고용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1인 기업이 넘쳐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잘못 측정하니까 사실 연간 영원 버는 개인 사업자가 100만 명 이미 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업자가 거의 8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뭔가 계획 없이 하시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계획을 많이 짜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거 정말 신중을 해라. 노동법이 정말 엄격해지고 있다.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조언들을 보면 사실 이번에 저는 너무 중요한 책을 내주셔가지고 그냥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말씀 주셨던 뭐 그런 경영 꿀팁에서부터 또 말씀 주셨던 그 세무법 그리고 노동법에 이르기까지 이게 잘 갖춰져 있어서 그래 참 창업을 준비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창업을 하셨거나 뭐 이러실 때는 꼭 같이 읽고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이제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눠서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서 책에서도 두 번째 장이에요. 제가 아까 이 창업을 해야 될까 투잡을 해야 될까라는 그 대주제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은퇴 후에 장사를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 아까 강조해드렸던 인구 구조적으로 주된 이제 생애 주된 직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을 시도할 때 뭐 재취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 어떻게 나는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좀 여러 사례들을 들어서 조언을 주신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은퇴자 강의를 갈 때가 많은데요. 네, 우선은 확실히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무작정 창업하시는 분들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제 실패 사례를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생애 첫 번째 퇴사 말 그대로 퇴직이 뭐 49.6세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점점 앞당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퇴직이 65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취업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재취업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오래 계셨었던 게 있어서 바로 창업이란 걸로 스위치가 좀 안 될 때가 있으셔서 그동안에 뭔가 장점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기존의 유사 기관으로 또 뭔가 이직이 가능하시면 저는 제가 지금 창업을 권해야 될 입장이지만 저는 오히려 재취업이 오히려 먼저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시간을 왜냐면 거기서 65세까지 또 있으리란 법도 없으니까 네, 조금 더 취업이라는 그 전선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정말 뭐를 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취업을 권할 때, 그 창업을 권할 때는 은퇴자분들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신다 그러면 제발 그 상세 내역을 아주 날카롭게 봐봐라. 왜냐면 저는 이제 창업 컨설팅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뭐 이렇게 수익을 벌겠다 이렇게 갖고 오면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수치를 다 바꾸면 네. 약간 이제 수치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사실 월 이렇게 안 나오실 거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유사업종만 다루는 대표님들과 그 회계 처리를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상세 수치가 물론 이제 디테일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니 내가 이걸 모르겠냐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정말 신중해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원래 잘하던 거를 나와서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구조가 정말 나이스한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걸 하려고 나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 한두 명의 키맨에 의해서 돌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전 조직에 있던 어떤 분과 연이 있어서 내가 나가면 여기선 좀 기본적으로 업을 줄 거야 뭐 이러시는데 네. 그 한두 명이 갑자기 이제 스탠스가 바뀌면 선생님은 아주 큰 위험에 봉착할 거다. 그러니까 플랜 B나 플랜 C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 모든 구조가 휘청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조직에 있었을 때와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나를 대하는 태도들이 아주 무섭게 바뀔 수도 있다. 나는 너무 많이 봤다.
그런 것들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제 사례이기도 한데 이제 조직에 이제 있으셨어요. 공직에 계시다가 나왔는데 뭐 이러시잖아요. 아이, 뭐 공인중개사나 해서 뭐 이게 차려놓으면 복덕방처럼 해서 사랑방처럼 하면 뭐 1년에 몇 개는 되겠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절대 그렇지 않다. 어. 무조건 망한다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제발 그러면 전에 나갔던 선배들을 다 찾아 만나보고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그분에게 어떤 좋은 공인중개사 자리에 제안이 왔었던 거예요. 권리금 얼마 이렇게. 근데 듣자마자 아닌 것 같다 제가 봤었을 때. 만나봐라 선배들. 근데 딱 2주 있다 전화 오셨는데 선배들 다 연락을 해봤는데 선배들이 공인중개사를 다 하고 다 망했더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충격이 좀 크셨나 봐요. 그래서 고민해봐라. 하지 마라.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창업과 취업만이 선택이 아니라 잠깐 쉼표를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가족에게 소외를 되거나 그래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맨날 아빠는 노네 이 관점으로 뭐 가족들이 본다 그러면 슬프겠지만 내 자신에게 그러게 너무 내몰지 마라. 충분히 노력하셨다. 잠깐 한 템포 더 쉬어라. 왜냐하면 괜히 이거 했다가 날리면 오히려 더 복귀가 힘들어진다. 퇴직금 소중하시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주셨던 그 조언까지 참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또 2025년 하반기 우리가 변화하는 이제 세제라든가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메시지를 주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됐고 저도 공부가 됐습니다. 마지막 뭐 소감 말씀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수님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만 이제 몇 번씩 하다가 이제 이번에 나오게 돼서 네. 영광이고요. 자주 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한 번씩 이래 오니까 좀 재밌게 저도 배우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씀이요? 그리고 이제 세제는 계속 좀 이제 늘어나는 방향성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그렇고 책으로도 계속 제가 이제 메시지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전 세금을 통해서 이제 다른 시장들을 보는 관점을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나의 두 번째 월급 만들기 이 책의 저자인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